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만약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님, 저희 호캉스 다녀올게요. 애들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다는 듯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이죠. 그것도 몇 달 만에 잡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며느리 때문에 취소한 바로 다음 주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순간 10년 동안 쌓아왔던 무언가를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당황한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애들은요? 그때 그녀가 한 대답은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인 너희들이 봐야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68세 문정현 씨는 10년을 넘게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연금까지 내주며 살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을 도와주는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정부처럼 취급받아야 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눈을 뜨게 된 문정현님의 사연입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68세 문정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인생은 순탄치 않았어요.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거든요. 아들 주호가 겨우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차에 추돌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아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급히 아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린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생계는 어떻게 꾸려야 하나. 앞이 캄캄했죠. 남편은 가정의 기둥이었고 저는 아들이 학교에 들어간 후에야 겨우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웃집 아주머니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듯하게 키우자. 아빠 없다고 주눅 들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 그 다짐이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죠. 다행히 합격했고, 그렇게 저는 낮에는 학교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보고, 퇴근 후에는 제 아들을 챙기는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을 싸고, 6시 반에 아들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7시 반에 학교에 보낸 뒤엔 바로 제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봤어요.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기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제 일이었죠.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아들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나서야 제 시간이 생겼죠. 그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잠들곤 했어요.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틈틈이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때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착하게 자라줬습니다. 선생님들도 주호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인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주호는 정말 잘 자라줬어요.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에도 취직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던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제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동시에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내 역할은 이제 다 한 거야. 이제부터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무렵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돌봄 전담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돌봐왔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서린이는 34세로 밝고 당찬 성격의 여성이었어요.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뻤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을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결혼 전 저희는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린이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대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 의견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했습니다. 이제 주호도 자기 가정을 꾸렸으니 나는 진짜 홀가분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했고 저는 가끔 아들 집에 놀러 가서 밥을 해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며느리가 바쁠 때 손을 보태주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주 가면 아들 부부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저도 제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퇴직 후에 저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오랜만에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근처 산을 오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노년의 삶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첫째 손주 지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마치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죠. 내 손주구나. 내 새끼의 새끼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막내 손녀 지영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지영이는 지호보다 더 작고 연약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 서린이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서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주부터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애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좀 그래서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 걱정 마. 내가 봐줄게. 내 손주인데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힘들 텐데 제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일주일에 서너 번만 와서
손주를 돌봐주는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오후 2시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이면 오후에 며느리가 퇴근하면 집에 오곤 했어요.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손주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조금씩 어느새 제가 아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만 먹여줄 수 있으세요? 어머님, 내일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아침 일찍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때마다 그래, 알았어 하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제가 아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느새 저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아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데려와서 놀아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퇴근한 아들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손주들을 돌보는 게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돌봄 전담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돌봐왔는데 이제는 제 손주들을 돌보게 된 거죠. 처음엔 기뻤어요. 퇴직했으니 시간도 많고 손주들 보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하루는 여전히 바빴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았어요. 손주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게 됐거든요. 며느리는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한테 뽀뽀 한번 해주고는 씻으러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아들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제 몫이 됐죠. 빨래, 청소, 설거지, 장보기. 저는 마치 집안 도우미처럼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들 집으로 가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제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결국 작은 방에 내 짐들이 쌓이게 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손주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귀엽고 제게 잘 따르니까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죠. 지호가 할머니하고 안기면 피곤함이 싹 가시는 것 같았고 지영이가 까르르 웃으면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고 학원 스케줄 맞춰서 여기저기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준비물 챙기고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태권도 학원과 영어 학원을 다녔고 지영이는 피아노 학원과 미술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시간이 다 달랐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학원 저 학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지호를 학교에서 데려와서 집에서 간식을 먹이고 3시에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주고 4시에 지영이를 데려와서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5시에 지호를 태권도 학원에서 데려오고 6시에 지영이를 피아노 학원에서 데려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직접 해먹는 걸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저녁을 준비하게 됐죠. 매일 저녁 6시 반쯤 되면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거나 TV를 보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7시쯤 아들 부부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저녁상을 차려줬어요.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손주들을 씻기고 그러면 어느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등산 동호회에 나가는 것도 모두 포기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퇴직 후에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더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 연금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웠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맞벌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연금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힘들지? 이거 쓰렴.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됐을 때 며느리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30만 원이었어요. 저는 또 꺼내줬습니다. 가족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니었어요. 매달 어김없이 며느리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20만 원, 30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50만 원, 심지어 한 달에 70만 원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제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아들 집 생활비로 보태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집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되고 핸드폰 요금이 5만 원, 병원비가 10만 원. 계산해보면 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저축을 조금씩 깨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고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참았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는 제게 미리 말도 안 하고 연금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돈을 가져가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더니 연금 8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중 6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설이나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됐던데 이게 뭐니?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어머님 핸드폰에서 자동 이체로 설정해뒀어요. 매달 이체하는 게 번거로우실까 봐요. 이게 더 편하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편하긴 무슨.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제 통장에 자동이체를 설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 연금의 대부분을 가져가도록요. 저는 그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저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몇 번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가져갔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매일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심지어 제 연금까지 보태주는데 아들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죠. 어쩌다 제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집에 계시면서 애들만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애들만 본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손주들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학원 데려다주고 쉴 틈이 없는데 그게 애들만 보는 거라고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들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30년 넘게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죠. 회사는 퇴근 시간이 있지만 저는 퇴근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 지호는 어느새 12살이 되었고 지영이는 10살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몸을 혹사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허리가 아프면 찜질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 명자를 만났습니다. 명자는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40년 지기 절친이에요. 저희는 정말 친하게 지냈죠.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울 때도 힘들 때마다 명자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그날은 마침 손주들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라 저는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명자에게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명자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명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정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며느리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손주 돌보는 것도 좋지만 내 몸 챙겨야지. 저는 명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매일 손주들을 돌보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심지어 제 연금까지 보태주는 것.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명자는 듣다가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정연아, 그게 말이 돼? 내 연금까지 가져간다고. 그것도 자동이체로? 너 완전히 호구되는 거 아니야? 저는 명자의 말에 움찔했습니다. 호구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야? 정연아,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다 희생할 필요 없어. 너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다고.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 요즘 친구들 만나? 취미생활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매일 아들 집에서 손주들만 돌보고. 너 그러다 정말 병 걸려. 정연아,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명자의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아들 부부를 위한 도구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 모임 있어. 너 꼭 와. 몇 달 만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토요일이면 주말이고 아들 부부도 집에 있을 텐데 손주들은 아빠 엄마가 봐줄 수 있잖아요. 저는 명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 갈게. 이번엔 꼭 갈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동안 손주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번엔 좀 쉬면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설이나 이번 토요일에 내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토요일요? 그날 애들 학원 있잖아요. 학원? 주호가 데려다 줄 수 있지 않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 오빠는 그날 회사 일로 나가야 한대요. 그리고 저도 오후에 친구 만나기로 했고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며느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어머님 아니면 누가 봐요?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마치 제가 손주들을 돌보는 게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나도 몇 달 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어머님, 친구들은 나중에 또 만나면 되잖아요. 애들은 어쩌고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약속은 언제나 뒤로 밀려야 하는구나.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미안한데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손주들 봐줘야 해서. 전화 너머로 명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또, 정연아. 너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며느리랑 아들은 뭐 하는데? 바쁘대. 명자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정연아, 너 이러다 병 걸려.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다 희생할 필요 없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너 이러다가 정말 후회한다. 알아. 그래도 손주들인데 어떡해. 손주는 손주고, 너는 너야.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고마워, 명자야.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집에서 뭘까요? 10년 넘게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제 연금까지 내주면서 저는 무엇을 얻었나요? 고마움, 존중, 사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서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는 존재였죠. 그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저는 평소처럼 손주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이번 주말에 우리 호캉스 가자. 나 요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좀 쉬고 싶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애들 봐주기로 했어. 걱정 마.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손주들을 봐줄 거라고 당연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언제 아이들을 봐준다고 했나요? 아무도 제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제가 손주들을 돌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호텔은 어디로 예약할까? 뷔페 있는 대로 하자. 나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약속은 다음에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신나게 호캉스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당연히 손주들을 돌볼 거라고 전제하고 말이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러움이었어요. 억울함이었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제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요?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심지어 제 연금까지 내주면서 저는 무엇을 얻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서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는 존재였죠. 고마움도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전에 사뒀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제가 젊었을 때 적어뒀던 꿈들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책 읽으며 여유롭게 커피 마시기,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기, 요리 교실 다니기, 봉사활동하기, 나만의 시간 갖기, 모두 소박한 꿈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꿈들을 언제 이룰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영영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저도 제 인생을 살겠다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거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어요. 캐리어에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어젯밤 꺼내뒀던 그 저의 꿈들이 적혀 있던 수첩을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니까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제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을 살자. 아침 7시 반쯤 저는 평소처럼 손주들을 깨우러 가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희 준비 다 됐어요. 저희 다녀올게요. 애들 잘 부탁드려요. 저녁에는 치킨 시켜드릴게요. 아들도 캐리어를 끌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1박 2일로 다녀올 거예요. 애들 잘 봐주세요. 지호 수학 숙제 있으니까 꼭 시켜주시고요. 그들은 당연히 제가 손주들을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어요. 제 뒤에 있는 캐리어를 보고 잠시 멈칫했죠.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어디 가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여행 가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애들은요?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부모인 너희들이 봐야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애들 누가 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보면 되잖아. 너희 아이들이잖아.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오늘 예약 다 해놨는데. 나도 예약해놨어.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며느리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저희 어떡하라고요? 저희 진짜 힘들어서 이번 주말에 꼭 쉬어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미리 말하라고. 너희는 나한테 미리 물어보기라도 했니? 지난 토요일 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에 가라고 했잖아. 애들 봐줄 사람이 없다고, 너희가 힘들다고 했잖아. 그럼 이번엔 너희가 다음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건. 저희도 진짜 힘들어서. 너희만 힘들어. 엄마는 안 힘들어 보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깨우고, 밥 먹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집안일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했어. 며느리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니? 한 번이라도?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연금까지 가져가면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자동이체 설정하면서 너희는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우면 너희가 절약하고 너희가 해결해야지.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고 싶어.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줘야지. 가족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가정부처럼 쓰는 게 가족이니?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애들은 너희가 키우는 거야. 부모는 너희니까. 나는 이제 내 역할을 다 했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는 10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너희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정말로. 하지만 지금은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할 때야. 너희 아이들한테 부모가 직접 뭘 해줘야 하는지 보여줘. 그게 진짜 부모 역할이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손주들도 사랑하고.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너희한테도 더 좋은 거야. 너희가 스스로 부모 역할을 배워야 아이들도 제대로 자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애들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할머니가 여행 갔다고 전해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발걸음도 당당했어요. 몇십 년을 짊어지고 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두 번째 인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왔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이 아침 공기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친구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연아, 저는 명자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나왔네?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많이 했어. 이번엔 안 물러섰어. 명자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연아, 정말 잘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게 아니라 웃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명자가 물었어요. 정연아, 괜찮아? 후회 안 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 그 마음 잃지 마. 너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리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봤던 길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가로수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 요리 교실에서 뭘 배웠다는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친구랑 있어. 엄마, 진짜 안 오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안 가. 엄마, 우리 호캉스 취소했어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호야, 지호 좀 바꿔주겠니? 잠시 후 손주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응, 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못 올 것 같아.
지호야,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할머니도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싶어. 그럼 우리는요? 지호는 엄마 아빠가 돌봐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계시잖아. 지호야,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할머니도 할머니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지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네, 착하다, 우리 지호. 할머니가 다음에 연락할게. 지호랑 지영이 할머니 보고 싶으면 할머니 집으로 놀러와. 알았지? 네. 할머니, 손주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또다시 10년을 똑같이 살게 될 거라는 걸요. 명자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정연아. 너 잘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시켜서 먹었습니다. 명자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저는 수첩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제 꿈들이 적혀 있는 수첩이요. 나는 이것들을 하나씩 하고 싶어. 카페에서 책도 읽고, 요리 교실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말이야. 좋아, 정연아. 내가 도와줄게. 나도 요리 교실 같이 다니자.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자. 그렇게 저는 친구 명자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주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손주들 생각이 나고 걱정도 됐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학원은 잘 다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시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거든요. 아침 9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는데 그렇게 개운한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둘째 날, 저는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읽었어요. 오랜만에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쓰는 기분이었죠. 셋째 날, 저는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명자와 함께요.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넷째 날, 저는 봉사센터에 갔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신청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다섯째 날, 저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파마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가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산을 오르니까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일곱째 날,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요리 교실에서 배운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도 부스스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아들은 거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애들은 서린이가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그래.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아침에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회사도 가야 하는데, 서린이는 애들 챙기느라 지각하고, 집안일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제 알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 전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린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어머님 연금까지 가져간 건 정말 잘못한 거라고.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호야, 너는 이제 부모야. 내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해. 그게 부모의 책임이야. 하지만 엄마, 저희는 일도 해야 하고. 나도 너를 혼자 키우면서 일했어. 그것도 혼자서. 너희는 둘이잖아. 못할 게 뭐 있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힘들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돼.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애들도 나눠서 돌보고. 그게 부부잖아. 그리고 주호야, 내가 직접 애들을 돌봐야 애들도 제대로 자라. 부모가 직접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린이한테 전해줘. 내 연금은 이제 내가 쓸 거라고. 자동이체도 해지했어. 너희가 힘들면 가끔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매달은 안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고맙다는 그 한마디를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주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손주들도 사랑하고.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알겠지? 네, 엄마. 알겠어요. 아들은 일어나서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체온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주호야.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제 인생을 찾아갔어요. 요리 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요리들을 배웠고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다녔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는 카페에서 책도 읽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손주들을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토요일 오후에 손주들이 오면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예전보다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훨씬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더 여유 있게 손주들을 대할 수 있었고요. 아들 부부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챙기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저녁에 집안일을 나눠서 했어요. 무엇보다 아들 부부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아들 부부는 아이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아이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괜찮아, 설이나. 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머님한테 의지했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며느리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손주 지우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매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다고. 할머니도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셔야 한다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행복하셔야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그리고 제 행복을 바라준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고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아침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었겠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제 연금을 내주면서 제 인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후회했을 겁니다. 왜 진작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용기를 냈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실망시킬까봐, 손주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내린 선택은 옳았어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제가 건강해야 가족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좋은 부모, 좋은 시어머니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 정현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시되고 자신의 존재가 무시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해요. 정현 씨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했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정현 씨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결과 가족과 관계도 더 건강해졌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는 순간 당신 자신의 빛은 사라진다. 정현 씨는 10년 동안 아들 부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빛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손주들에게도 아들 부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현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드는 길이에요. 정현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손주들을 만나지만 그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매일 의무감으로 돌보던 때보다 진심으로 기다리며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아들 부부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결국 정현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정현 씨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정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정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정현 씨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계속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신을 사랑하며 보내세요. 감사합니다.